저 화면 보면서 이 보건, 건강 관련해서 자기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기의 나쁜 습관이 뭔지를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는 보면서 아니 제 딸이 어디서 이런 교육을 이런 지식들을 어디서 도대체 배운 걸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게 다 학교 교육에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었네요 보니까. 저는 그 구강위생 관련해서 양치하는 방법은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학생들 반응 보니까 되게 적극적이고 내가 열심히 하겠다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어때요 실제? 처음에는 사실 아이들도 그저 작은 호기심으로만 그쳤어요. 워낙에 다 아는 내용이고 나는 잘 하고 있다라는 인식이 조금 팽배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도 교구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원구 보건소 그리고 보건지소에서 조금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실천을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직접 착색제를 발라보고 또 그리고 올바른 양치 지도를 받고 또 남아있는 착색제는 어디인지 활동지를 통해서 좀 그려보게 하니까 자기가 그 빨간 착색제를 지우려고 조금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집에 돌아가서 동생한테 또 가르쳐줬다고도 하고 중요하죠. 내년에 또 보건 동아리 활동하면 안 되냐고 하는 친구들도 많이 늘었더라고요. 네, 보건교육의 중요한 특성은 그냥 배우고 끝나면 안 되고 이게 실천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사실 굉장히 많은 좀 지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수업의 경우에 있어서도 교구가 중요하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말로 하고 지나갔을 때와 저런 교구들을 넣고 자기가 직접 이걸 시범을 보였을 때 교육 효과는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보건교육실이 이제 학교에 일부 학교에서는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한편에서는 좀 확산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나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를 나와 주변 사람들이 같이 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거를 보건교육에서는 옹호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활동이? 옹호활동. 그러니까 나만이 아니라 타인의 건강도 옹호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딸은 저를 옹호 교육을 하고 네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보건교육이 내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에 또는 가정에 친구들에게 이렇게 확산되는 효과가 굉장히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는 그러니까 나 혼자만이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것을 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교육, 그런 학생회라든지 또는 지역사회 여러 있는 기관들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것을 같이 하게 되면 굉장히 이 효과가 훨씬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고 이제 제안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보건교육은 실천성이 강한 그 교육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세 가지 요소를 말씀드리는데요. 지식, 기능, 태도. 그래서 우리가 양치질하는 방법을 배운다라는 부분은 이제 지식에 관한 부분이고 실제 배운 것을 실행할 수 있으면 화장실에서 학교의 특성이 쉬는 시간에 일시 학생들이 몰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근본에 손 씻는 그 중요성을 인식해서 그 복도라든지 여유 교실에 세정대를 전체 다 설치하는 일부 좀 안 돼 있는 학교가 있거든요. 학생들이 등교했을 때는 전체가 다 손 씻기에 시설 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걸 완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핀란드는 교실에 이렇게 세면대가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화장실에 꼭 가지 않아도 교실에서 수시로 손을 씻을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게 그렇게 많은 시설비가 드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실 그렇게 예방하는데 이것들이 좀 시설이나 이런 면에서도 많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뭐 생각합니다. 서울시 교육청하고 경기도 교육청에서 나오셨으니까 서울시 경기도 교육청은 교실 내 손 씻고 뭐 음수할 수 있는 시설 한번 또 만들어 가보시죠 뭐. 저희 그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이제 꿈 담은 교실이라든지 옛날에 보면 교실이 딱딱한 책걸상으로 되어 있는 거를 좀 더 학생들 중심으로 편리하게 이런 시설도 개선하고 있고요. 또 신설학교에는 그 손 씻는 시설이 의무적으로 도입되는 이제 그런 부분도 추진을 하고 있고 다소 미흡한 부분은 이번 기회에 손 씻는 시설을 완비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런 그 보건교육이 사실은 개인 위생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적 효과도 클 것 같아요. 우리 차미양 회장님 어떤 교육적 효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보건교육을 하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소중한 것처럼 다른 아이들도 똑같이 소중하고 그래서 건강한 관계를 잘 맺어서 다른 아이들한테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다른 아이들이 좀 어려우면 같이 도와서 함께 가고 그런 건강한 학교라든지 건강한 사회, 건강한 가족, 건강한 나라로 확대되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보건교육에서는. 그런데 물론 이제 이렇게 국영수 시험 잘 봐서 좋은 대학 가면 좋죠. 근데 그렇지만 내가 없고 내 건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그런 근본적인 것들을 어릴 때부터 잘 아이들한테 씨를 심어서
어른이 되어도 나무가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런 보건교육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어떠한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보건교육의 기본적인 철학을 잘 심어놓으면은 어른이 되어서도 정말로 변하지 않는 내적인 단단함이 있는 게, 그리고 모든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응용력을 가질 수 있는 게 보건교육의 효과라고 봅니다. 보건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아이들의 학업 성취 능력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워싱턴주에서 2016년인가 연구를 했는데 아이들에게 건강 위험 요인이 한 12가지, 뭐 잠을 못 잔다든지, 뭐 운동을 잘 못했다든지, 식습관에 문제가 있다든지, 뭐 흡연을 한다든지, 이렇게 한 12가지의 건강 위험 요인을 이렇게 다 합치니까 학업 성취 위험도가 100%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자기 건강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학업 성취가 꽝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해서 지금 뉴욕주, 플로리다주, 버지니아주 이런 데서는 보건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들은 고등학교 졸업을 안 시켜요. 그리고 심지어 대학 입시를 보지 못하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보건교육이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한데 잘하는 아이들이 훨씬 더 잘하게 할 수 있는 학업 성취의 수월성을 도모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이 이렇게 건강관리를 못하냐 했을 때 부모가 돌보기 어려운 아이들,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학업 성취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보건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다면 그런 아이들에게 학업 성취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형평성에도 굉장히 기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건교육의 교육적 효과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좀 그동안은 너무 공유되지가 못한 것 같아요. 그럼 자 학사님, 이제는 진실을 말해 주셔야 돼요. 진짜 학교 현장에서 이렇게 보건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현장에서 이렇게 정말 보건 선생님들을 통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은 하고는 있지만, 근데 실제로 보건 선생님들은 보건 수업만 하시는 게 아니라 보건실 관리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아이들도 수업도 하셔야 되는 그런 두 가지 일을 또 병행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학교마다 대부분은 보건 선생님이 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경기도교육청은 2019년부터 44만급 이상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2명으로 배치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한 명이 있는 학교 선생님들은 여력이 되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럼 질문이 하나 있는데 보건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면 양호실을 누가 지켜요? 아픈 애가 양호실 가면은 문 잠겨 있잖아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 수업을 들어간 담임 선생님이 그 보건교실에 계셔요. 보건실에. 중고등학교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초등교사다 교과 보니까. 선생님이 들어가 계시기도 하고요. 양호실이에요? 네, 아니면 구조 보건 업무 선생님이 대행자를 계시기도 지정을 하고. 해서 뭐 안전생활 부장님이라든지 이렇게 좀 지정을 해서 그분이 1차적으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건 수업을 하는 동안에 보건실은 누가 지키냐 굉장히 문제입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권에도 위협이 됩니다. 보건 수업을 하고 있는 동안에 보건실이 이렇게 보이면서 옆에 있어요. 옆에 있으면서 아이들이 아파서 오면은 쳐다보고 있어요. 저를 보건 수업 하고 있는데 쳐다보고 있습니다. 빨리 저 아프다고 왔다는 거죠. 그러면 보건 수업을 하다가 말고 멈춰서 아이를 치료하러 갑니다. 그렇게 간단한 거일 때는 치료하러 가는데 응급 상황이나 된다 그러면 아이들 치료하고 있는 동안에 여기 또 교실에 있는 아이들은 또 무방비 상태로 그렇죠. 물론 그 전에 약속도 합니다. 내가 선생님이 혼자라서 수업을 이렇게 아이들이 왔을 땐 너네들이 뭐 이런 걸 공부를 책을 좀 읽어보고 영상도 보고 이런 걸 해라 이렇게 하지만 아이들이 뛰어나오고 복도로 뛰어나오고 안전에 또 문제가 돼서 그런 게 사실 혼자서 한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돼서 이거는 기승전결 누구나 많은 게 좋다는 거 알지만 결론적으로 저희는 인력 지원이 굉장히 절실하다고 봅니다. 현재 보건 선생님들이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신지 네, 그 업무는 업무도 되게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면 한번 보건교육을 하기가 한번. 어렵잖아요. 우리 정 선생님. 뭐 크게 세 가지의 범주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학교 보건 사업을 진행을 하고요. 두 번째는 학교 보건 교육을 진행을 하고, 세 번째는 잘 아시다시피 뭐 안전 계획을 수립하고 응급 상황 발생 시에 응급 처치와 투약을 진행합니다. 그 첫 번째인 보건 사업의 진행으로는 뭐 학교 흡연 예방 사업, 그리고 이런 성희롱 고충 심의위원회로서 업무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신체 발달 검사와 건강 조사, 뭐 더 나아가서는 예방 접종 관리, 건강 기록부 관리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교육으로는 뭐 성과건강, 정신건강, 사회건강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또 응급상황 발생 시에 응급상황 대처를 하고 또 필요한 아이들에게 투약을 하는 행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 부담이 좀 많으신 편으로 생각이 되세요? 한 가지 이제 더 말씀을 드려도 네, 될까요? 이렇게 이제 지금 보건 수업이라든지 우리가 규정의 학교보건법에 학생 건강과 보건교육을 시키게 되는 역할 외에도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지금 보건 수업이나 보건 업무를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거 당연히 저희가 할 일이고요. 하고 있는데 이거 외에도 이 학교보건법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다 보니 학교에서 시설 관리라든지 행정 업무, 단순 행정 업무까지 보건 선생님들한테 부과가 돼서 이 본연의 우리 업무에 집중할 수가 없고 이런 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학교 교직원 간의 업무 갈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업무의 질이 떨어지고 우리가 수업에 집중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현장은 네. 썩 그렇게 잘 돌아가지 않는 듯한 느낌이 자꾸 들고 있거든요. 정말로. 제 경험상. 맞습니다. 한번 두 분께서 한번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한번 좀 순서대로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지금 보건 선생님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많은 업무들이 보건 선생님들한테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러다 보니까 수업의 질은 사실 가지수는 굉장히 많은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금 말씀한 중요한 우리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건강의 요소들이 다 교육을 하고 가지수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려면 안 하는 거냐 할 수 없는 거냐 아니죠.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인력 투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리적인 인력 투입. 네네. 우리가 이건 당연한 논리인데요. 더 높은 질 높은 더 질 좋은 서비스라든지 보건교육을 시키려면은 우리가 이렇게 인력 투입을 해주고 법과 제도적으로 예산이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개선을 업무 여건을 만들어 달라 수없이 얘기를 해왔습니다. 저희 역대 진경 회장님들 때부터 지금 수십 년을 얘기해왔는데 굉장히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현재 학교 현장에서 지금 현재는 말씀하신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달라지고 보건교육의 효과도 좋아지고 건강한 관계도 맺고 하는 게 다 좋은 거 압니다. 근데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인프라가 너무나도 열악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 보건 선생님들이 11년 동안 아까 보건교육 17차시 이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 더 이상 이렇게 많은 업무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지치기 위해서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 열정과 의무감으로 더 계속 보건 수업을 해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너무나 소진돼서 더 이상 우리가 의무감으로 열정으로만 수업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분들도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호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좀 보완하고 싶은 거는요. 현장의 선생님들이 수업이 잘 안 되고 있느냐.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 되는 지점을 얘기한 것이지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통계조사를 했을 때 17차시 수업을 하는 율이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80% 정도 이게 2017년 통계입니다. 국회의원 국정감사 김혜영 국회의원 통계인데 그 정도 되고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17시간 한 50% 정도 하고 선택 과목으로 34차시나 그 이상 운영하는 학교들이 13%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양극화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보건교육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만 말하기도 힘들고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힘듭니다. 잘 되는 곳에선 정말 잘 돼요. 근데 이제 어떤 곳에서 잘 되는가 하는 것들을 물어야 하는데 이게 그동안 어떤 곳에서 잘 되는가 할 때 너무 개인적인 것에 그 희생과 또는 그분들의 여러 가지 열정과 이런 것들이 기대고 있고 인프라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규모예요. 전국의 이 보건교사는 사실 5학급에서부터 최고 많은 게 81학급입니다. 그러면 한 100명 미만의 학교나 2,500명이 되는 학교나 똑같이 한 명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 보건교육만이 아닙니다. 건강관리나 기존에 하던 일들도 형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런 차별은 국민들이 사실 알고 학부모님들이 아시면 이대로 그냥 있으시지 않을 거예요. 왜 내 아이가 학교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차별도 받고 코로나처럼 지금 알지 않습니까? 교육을 제대로 받아서 정말 아이들이 자기 이런 상황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어야 하는데
누구는 할 수 있는데 누구는 할 수 없다. 이런 네. 것들이 좀 문제가 되지 않나. 보건교육이 중요하고 강화된다는 건 전적으로 누구나 다 동의를 합니다. 다만 네.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어렵게 할 때 교육청에서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의문점이 드실 것 같아요. 그 부분 한번 말씀드리면 현재 그런 어려움을 이해해서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보통 43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주당 15시간 이상 학교 지원 강사를 좀 배치를 했고요. 또 1,500명 이상 학교가 23교입니다. 거기에는 주당 22시간 쓸 수 있는 강사를 배치하고 또 학생 수가 2,000명인 학교가 서울에도 한 교가 있어요. 거기는 전일 지원해주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 퇴직한 우리 보건선생님들, 우리 아마 선배님들 같아요. 그분들을 한 50분 정도 인력풀을 확보하고요. 또 100분의 간호사분을 확보해서 학생들이 개교를 하면 더 특별하게 그 지원을 하는 학급 과대학교에 대한 이런 이제 정책도 수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이제 교수님이나 우리 선생님들이 충족하게 모든 학교에 2명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담교사, 다양한 법들이 있습니다. 또 급식교사 이런 부분이 학생 수가 줄어드는 관계로 행정안전부라든지 기재부에서 학생 수에 대비해서 교원의 수를 얼마만큼 늘릴 건가는 또 정책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그 유관기관들이 힘을 합해서 어떤 부분에 대한 그 적정한 교원 수를 증가시킬지 그런 부분은 같이 고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정말 이전에는 50학급 이상일 때 보건교사를 2명으로 두는 걸로 했고 2019년부터는 43학급 이상일 때 보건교사를 2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예전에 지원청에 근무할 때 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교사와 이제 면담을 하려고. 그러니까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담임장학사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되는 학교에 가서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뿐만 아니라 선생님들, 학생들도 만나는데요. 그 과정에서 보건 선생님을 방문을 했었어요. 그때 보건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 학교가 60학급이었거든요. 초등학교. 그랬는데 선생님 혼자서 그 아이들을 다 케어를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 근데 그 이야기가 있고 나서 한 1년 지나고 나서 보건교사가 2명씩 배치가 되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그 학교는 60학급이라면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제가 갔을 때 그 현장의 어떤 의견도 들었었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그 보건교사 배치의 인적 자원뿐만 아니라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자치 조례까지 지금 입안을 한 상태잖아요. 이러한 하나하나의 시도가 아마 시도 교육청에 또 파급이 되다 보면 교육부로 움직이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현재의 상태에서는 조금 미흡하고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노력하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점점 더 나아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보건 선생님들을 개인적으로 되게 존경을 해요. 왜냐하면 학교에 근무했을 때 보건 선생님들이 그 수업을 준비를 하시는데 그 지역에 네트워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끼리 그 한 차시를 준비를 하는데 다 자료를 같이 공유를 해서 그 한 차시를 준비를 하시는 걸 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담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정성 들여서 한 차시 한 차시 준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됐었거든요. 근데 그런 전문적 학습 공동체 어떤 네트워킹을 통해서 보건교육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정말 많은 인상 깊게 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노고는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점점 더 앞으로 더 나아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얘기를 좀 나가서 지금 네, 이제 네. 교수님이 문제점을 정말 저도 들어보면서 참 이게 네. 야,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걸 좀 보완할 수 있는 좀 청 차원에서의 또는 뭐 교육부 차원에서의 제도적 보완점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는 이렇게 잘하고 있다. 이제 요건 이제 들었고요. 앞으로 좀 더 해 나갈 제도적 보완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지금 이제 교육과정, 교과목도 우리 교수님이나 우리 선생님 말씀하셔서 사실은 이제 교육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교육과정. 예, 교육과정이 교과군하고 창의적 체험 활동과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군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어, 영어, 수학이라든지 도구교과 이런 부분들은 시수가 정해져 있죠. 선생님도 배치가 돼 있고. 그런데 창의적 체험 활동은 여러 가지 보건 영역이라든지 또 안전 부분 다양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검토를 해보면 그 학교급별로 창의적 체험 활동이
한 100시간 정도가 남짓한데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안전교육도 51차시가 들어와 있고 보건교육도 17차시 이런 부분을 다 합하면 실은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에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이게 오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여러 교과군과 창의적 체험 활동에 있는 여러 선생님들의 그 학교군 이런 분들이 한번 협업해서 교과군과 창의적 체험 활동을 어떻게 조절할지 예. 그런 부분도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교육과정 관련해서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정말 우리가 예측하기 힘든 세상이잖아요. 그 이전에도 미래는 예측하기 힘들다 그랬지만 현재는 더 그렇고요. 그리고 교육부에서 지금 온라인 계약까지 시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실적인 제한을 정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과연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할까? 아니면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좀 했으면 좋겠다. 예. 그런 제안도 드리고요. 그리고 교과와 창제뿐만 아니라 교과와 범교과, 비교과도 있습니다. 그러면 동아리나 다른 다양한 활동도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이 학점화가 되거나 해서 학생들에게 이수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방안도 마련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 상황에서 만약에 그것이 힘들다면 다른 방향으로서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좋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교육이 어떻게 내실화됐으면 좋겠다라는 방향하고 그 보완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나머지 세 분도 어떤 방향으로 보완 노력이 필요한지 말씀을 해주시죠. 2008년도 이후로 우리가 보건교육이 17차시 이상 하게 돼 있잖아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타교과 선생님들과의 수업 시간으로 우리가 잠깐 간단하게 대충 뽑아봤는데요. 보건 수업 실시 17차시 수업에 따른 보건교사 충원을 보면은 타교과의 수업 시수로 계산해서 보면 약 1,900명이 필요합니다. 1,900명의 보건교사가 추가로 배치돼야 되는데 우리가 17차시를 2008년도 이후에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 1,900명의 선생님들이 추가적으로 배치되어야 하는데 배치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전체 선생님들의 퍼센트를 추가되었을 때를 따져보면 약 1.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의 인력 지원이라든지 투입은 굉장한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이걸 안 하고 있고 보건교육이 15조가 모법이 바뀌어 있습니다. 개정이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15년도에 개정이 되었는데 불구하고 저희가 30년 동안 직무에 대한 보건교사 직무에 대한 시행령이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냉동 시행령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10년이 지나고 시대에 맞게 상황에 맞게 직무도 바뀌어야 되는데 옛날에 학교 업무 분장 수준의 직무들이 쫙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17개 정도가. 그러면 거기에 보건교사랑 사실 상관없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30년 된 냉동 시행령을 개정해야 되는 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09년도 신종인플루엔자, 15년도 메르스, 19년도 코로나19까지 이런 시대적 흐름과 변화에 따라서 보건교육의 이런 추가적인 추가적인 확대도 물론 의의는 있으나 그 한계점은 계속 있다고 생각해요. 뭐 작년부터 감염병 대응 모의 훈련을 확대하자. 그리고 금년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아동복지법 또한 개정이 돼서 뭐 연간 10시간 이상 감염병 예방 교육을 해라. 3개월에 1회 이상 감염병 예방 교육을 해라. 이렇게 이러한 취지와 의의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각 보건교사가 각 학급에서 활동을 하고 있을 때 혹여나 응급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응급 처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부재가 되고 현재 뭐 보건실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서 보건실 옆에 바로 보건교육실을 좀 배치를 해서 학생들의 건강권을 조금 지켜주고자 하는 노력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이 조금 빨리 구축돼서 보건 선생님들께서 마음 졸이면서 수업하지 않는 그런 환경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은 사회 변화나 학부모의 요구를 법령이라든지 이런 데 도입하는 게 시기적으로 조금 더딜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도 통과돼 있어서 서울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이게 국가 전략으로 정말 중요하고 아이들의 건강과 국민 건강이 중요하다면 꼭 그 총리실 산하든 대통령 산하든 보건교육 TFT를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이 보건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들을 새로 이거를 좀 이렇게 가동할 수 있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학교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책임지는 곳이자 학생들의 건강권을 책임지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현재 학교교육 체제가 우리의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지 않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미래 교육은 학생들이 놀 수 있는 권리, 쉴 수 있는 권리, 잠잘 수 있는 권리,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사실 성에 대해서 교육을 제대로 받으신 적이 없는데 지금 당장 전문가처럼 해라 하면은 너무 부담스럽죠. 배정된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충분하게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좀 부족하다. 성인지교, 성교육 이런 것이 일상에서 파고들어야 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을 기회가 있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단순히 성 지식을 가르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줄 수 있다는 거죠.